아니 나는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어부이고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더니 이 사단이 난 것이고 자기들끼리 배 위에서 실수로 실족사를 하게 된 것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 라면서 뻔뻔하게 진술을 했던 내용들이 남아있고요. 심지어 공짜로 태워준다고 해서 좋다고 타더니 이 일 때문에 낮까지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석종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성어부 연쇄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건 당시에 70대 고령이었던 노인이 20대의 남녀를 연속으로 살인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여성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고 성관계를 가질 수조차 없는 이 고령의 70대 노인이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사건의 내용이 얼마나 잔인했길래 사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고성어부 사건은요, 저와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최승혜 변호사님께서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직접 수사를 담당하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고성어부 살인 사건의 내막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때는 2007년 8월이었습니다. 여름이었고요.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커플 A씨와 B씨는요, 전라남도 고성으로 커플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성 바닷가를 거닐던 중에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 한 척을 보게 되는데요. 그 어선의 주인에게 배를 태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배 주인은 두 사람을 배에 태워줬거든요. 배를 탄 이후 이틀 뒤에 A씨의 시체가, 나흘 뒤에는 B씨의 시체가 바다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수사를 했겠죠. 근데 그 수사 초기에는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죽음을 실족사로 봅니다. 20대 남녀의 죽음이 이 사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A와 B씨가 사망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07년의 9월 추석을 맞이해서 간호사인 C씨와 회사원 D씨는 고성으로 여행 떠나게 됩니다. C씨와 D씨는 배 주인의 허락을 얻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D씨의 시체가, 사흘 뒤에는 C씨의 시체가 바다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 사건 발생 직후에 C씨와 D씨의 가족들은 여행을 간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C씨와 D씨를 죽인 범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이미 죽음을 당한 A와 B씨 커플이 시체로 발견되었을 때에는 실족사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C와 D씨가 사건 발생 직전 배를 타기 전에요, 어떤 일반인 분에게 핸드폰을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 씨에게 문자가 옵니다. 저희 아까 휴대전화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에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피해자 C씨와 D씨가 배를 탄 이후에 사망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마을 주민들이 추석에 배를 몰고 나간 사람이 이 마을에서는 유일하게 오종근이라는 어부뿐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경찰에 진술을 해 주었고요. 경찰은 70대 어부인 오종근 씨를 피해자 C와 D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용의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종근 씨의 배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 볼펜, 여성의 머리카락 다수, 머리끈으로 보이는 고무줄 등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근거가 되어서 C와 D씨에 대한 살인 용의자로 오종근 씨가 특정에 이릅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이 죽은 4명의 피해자들을 시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시체의 상흔이었습니다. 피해자 4명의 시체에서 모두 비슷한 패턴과 비슷한 정도의 상흔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파악한 이후에 오종근 씨가 A씨와 B씨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익사에 이른 시체에서 상처가 발견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경찰이 배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증거들과 시체에서 남은 상흔들, 출항 기록 등을 근거로 해서 오종근 씨를 끈질기게 추궁하고 사건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부 오 씨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당시 오 씨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아니, 나는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어부이고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더니 이 사단이 난 것이고 자기들끼리 배 위에서 실수로 실족사를 하게 된 것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 라면서 뻔뻔하게 진술을 했던 내용들이 남아있고요. 심지어 공짜로 태워준다고 해서 좋다고 타더니 이 일 때문에 낮까지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2달 후에 다른 어부의 꼬막 채취 중에 우연히 발견된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건 발생 당일의 흔적이 찍힌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인 대학생 커플 A씨와 B씨가 O씨가 배를 조종하고 일하는 모습들을 찍은 사진들이 발견되게 되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 안에 A씨와 B씨가 남긴 사진을 증거로 다시 수사관은 O씨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여성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서 착각대로 피해자들이 배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밀고 때리고 내리쳐서 익사하게 만들고요. 단안하는 여성도 살해했다 라고 끝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시체에서 터지고 찢긴 상처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상처들은 바로 이 삿갓대라는 어구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가격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상처로 판명이 되었는데요. 이 삿갓대라고 하는 도구는 이렇게 긴 막대기의 끝에 갈고리 모양의 쇠붙이가 붙은 도구인데요. 오 씨는 바로 이 삿갓대로 다시 어선에 오르려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찌르고 밀고 때리면서 익사를 하게 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삿갓대의 갈고리에 걸리고 살이 찢기고 피부가 터지고 하는 상처가 생긴 것이죠. 참 참혹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건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로 했던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건강한 나이대의 이 청년 2명을 살인한 사건의 가해자가 70대 노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성경찰서의 수사관들도 사건 초기에 작은 어촌 마을에서 화목한 살인을 할 만한 사람이 없을 텐데 특히나 어부들 중에서는 다 고령이었고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 오 씨를 알았던 마을 주민들조차 모두 이구동성으로 오 씨는 빼빼 마르고 굉장히 조용하고 착한 마을의 아저씨였다 라고 하는 진술들이 다수 확보가 되었었거든요. 오종근 씨가 A씨와 B씨를 죽인 1차 범행 직후에 어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범행 직후에 O씨가 용의선상에 오르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아니 내가 남자로서의 성기능을 잃은 상태인데 발기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내가 그런 범행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면서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본인 혐의를 부인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여느 날과 다름없는 일상을 영위했다는 점이 또 특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 씨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피해자들이 가슴을 모두 보이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피해자분들은 그런 옷을 입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분들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한들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많은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피고인인 오 씨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요? 현재 오종근은 대한민국 최고령 사형수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형 선고의 이유를 밝힙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생업에 관계되는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먼저 배를 태워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를 뿐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이 없고 수사 중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차없이 살해한 점, A와 B씨에 대한 1차 범행은 계획적인 사전 계산 아래 이루어졌던 범행인 점, 피해자 B씨에 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던 점, 1차 범행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C씨와 D씨에 대한 2차 범행을 연이어 일으킨 점, 그럼에도 이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 없이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명경시의 성향이 있고 개선이나 교화가 어려워 보이기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성호부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재판부의 판결 선고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피의자인 오 씨를 특정하는 일에서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 씨의 혐의를 인정시키기에까지 많은 혼선과 노력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와 또 기소를 직접 담당하셨던 최승현 변호사님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시에 이 사건 직접 수사도 하시고 재판을 또 담당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었죠. 네. 당시에 이 사건 수사하시면서 특이한 사실관계나 뒷이야기, 기억에 남으시는 좀 장면이라든지 일화 이런 것도 있을까요? 첫 번째 사건이 있고 두 번째 사건이 있죠.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그 여성들은 모발도 나오고 그 배에 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 대학생 커플에 대해서는 그 오 씨가 자신이 죽였다는 진술은 있었는데 그것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여학생이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디지털 카메라는 버리질 않았을 거다. 아들이나 딸한테 주지 않았을까 사용하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시장에 있는 집은 물론이고 아들 집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을 직접 나갔었습니다. 보성읍에 있는 본인 집을 압수수색하고 딸 집으로 이동할 때 딸 집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새벽에 이렇게 꼬막 채취하러 나갔던 어부들이 꼬막 채취를 이렇게 큰 갈퀴 같은 걸로 뻘 바닥을 긁어내는데요. 그 뻘 바닥에서 카메라가 나왔다. 그래서 그 파출소에 맡겨놓은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 파출소로 갔는데 그 카메라더라고요. 대학생 커플 중에 여학생이 갖고 다니면서 소소한 것까지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나갔던 거였는데 어부들이 꼬막 채취하는 작업을 하다가 무시하고 그냥 그렇죠. 바로 다시 바다로 던져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가져와서 파출소에 가져다 주고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한 얘기가 원혼이 정말 있을 수도 있겠다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디지털 카메라 저장 용기에 염분이 들어가면서 부식이 되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설사 복원이 가능하더라도 한 2주 정도 걸린다. 근데 저희가 이미 오 씨를 구속하고 있던 기간이 구속 연장까지 해서 20일이 다 된 상황이어가지고 좀 빨리 해줄 수 없냐 이렇게 했는데 2주 걸린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 기소를 하고 나중에 증거를 복원에 추송하자 이런 생각으로 맡겼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일만이었는데 복원이 다 됐다는 거예요. 저한테 폰으로 먼저 보내줬던 것 같은데 폰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옷이 배가 다가오는 장면, 그 배에 타는 장면, 그 배에 타고 이렇게 나가면서 그런 장면이 모두 찍혀진 거예요. 그게 다 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첫 번째 커플에 대해서도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던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 아까 원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된 게 자기네들 기술로는 2주가 걸린다고 그랬는데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기소하기 전에 복구가 된 거거든요. 기소하면서 그 증거까지 같이 송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가 발견된 것 자체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인데 발견된 걸 넘어서서 발견된 카메라가 바닷물에 절여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된 것을 보면 원통한 피해자들의 바람이 간곡하게 담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성호부 사건을 직접 수사하시고 기소를 이끌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게 좀 있으셨을까요? 살인사건에서는 동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공소장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동기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왜 살인을 하게 됩니까? 왜 하게 됩니까? 네네. 그런데 동기가 뭐냐 오 씨한테 물었는데 계속해서 말을 바꿨어요. 그 범행 일시가 추석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추석 때 젊은 애들이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을 찾아뵙지 않고 뭐 이런 데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좀 안 좋아 보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배 한가운데서 여자애가 뭐 소변이 마렵다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자기가 만져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어찌됐든 지금 4사람을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네.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유족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이게 최고의 말이었어요. 그게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수사하는 수사관분들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검사님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의 이제 말미에는 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 몇 년을 처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구형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최승현 변호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에 구형을 어떻게 요청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검사가 2명이 네. 있었고요. 수사팀 다른 팀이 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저희가 사형 구형을 했고요. 네네.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난 걸로 기억을 하고요. 맞습니다. 항소해서도 사형으로 그대로 확정된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변호사님께서도 검사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사형구형을 하신 적이 많이 있나요? 살인사건도 수사를 해본 적이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형구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참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사형구형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 사건이네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어촌마을의 연쇄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시고 재판을 마무리하셨던 최승현 변호사님의 견해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흥미로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문 읽는 남자의 석종욱 변호사였습니다.